이슈토크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그동안 숨겨져 있던 우리 사회의 돌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서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재조명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이슈토크에서는 우리 사회의 돌봄 문제에 대해서 기획 시리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신라대학교 상담심리복지학과 손지연 교수님과 함께 이 아동 돌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 돌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먼저 국내의 아동 돌봄 수요는 어떻게 되는지요? 네, 사실 아동 돌봄이라고 했었을 때 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초등 돌봄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돌봄 아동의 기준이 사실 우리나라 법에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18세 미만 고등학생 때까지 같이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2021년 말 기준으로 보면 유치원 아동 인구수가 116만 명 정도, 그리고 초등학교 아동 인구수가 271만 명 정도, 네. 그리고 중학교가 137만 명, 고등학교가 134만 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748만 명 정도 되는데요. 네. 이 정도 규모는 상당히 중요한 분야나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아동 돌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초등 돌봄을 얘기하는지 네. 중등 돌봄을 얘기하는지 이것부터가 일단 사회적으로 좀 정립이 되어야 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동 돌봄 서비스가 혹시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방송을 같이 보신 분들이나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계신 것처럼 공적 돌봄 체계라고 네. 불리는 학교,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공적 돌봄 체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또 시설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할 때 어떤 돌봄 체계로 움직여지냐라고 본다면 대표적으로 보면 교육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그리고 여성가족부 3개 부처 내에서 지금 현재 움직여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아동 돌봄과 관련한 직접적인 서비스 운영 체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와 긴밀히 연관될 수밖에 없는 정책인 건가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아동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혹은 요즘에 좀 새롭게 달라진 아동 돌봄 서비스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이게 이제 연초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금 말씀드려보면 2022년부터 사실 굉장히 좀 관심을 받아야 된다, 혹은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모든 출생 아동들에게 저희가 국민행복카드라고 해서 부모님들께 200만 원 정도의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카드요? 네네. 그래서 0세에서 2세까지 아동에게 사용할 수 있는데 바우처 발급을 받은 순간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흥업소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네. 아이에게 돌봄과 관련한 서비스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주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영아수당이 신설됐습니다. 0세부터 2세까지 이전에 있었을 때는 처음에 15만 원, 그다음에 20만 원 이렇게 주던 것들을 네네. 0세와 2세 아동에게는 모두 30만 원씩 현재 네. 지원하는 제도가 생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동 수당이 원래 이제 7세까지 받고 계시던 아동 수당이 이제 8세까지 7세에서 아동 수당으로 8세로. 넘어갔다는 것도 아마 확인하고 계실 겁니다. 네네. 좋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바우처 카드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원래부터 관심이 많은 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은 바우처 카드를 정확히 알고 계시겠지만 새롭게 이득을 봐야 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우처 카드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현금 지원과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현금 지원을 받으시면 제일 좋죠. 네. 현금 지원을 받으시면 제일 좋지만 현금 지원을 받으셨을 때는 좀 저희가 생각해보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사용될지 모른다. 사실 이건 순수하게 아동의 돌봄과 관련한 부분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으셨던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으로 아동에게 지원되는 분야에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좀 맞춰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흥업소라든지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쓰실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에는 사용처가 좀 제한되어 있고요. 네. 쉽게 사실은 신청하시는 분이 이게 발급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인터넷 검색만 해보셔도 요즘은 신청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정말로. 네. 인터넷만 검색만 하면 요즘에는 많은 정책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좋은 점이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계와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지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현행 아동돌봄 체계가 제가 안내해드리면서도 다행이다 좋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현금 중심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안내드렸던 건 사실입니다. 이것 말고도 사실 다양한 서비스 체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게 저거 뭐 표현상 그런데 2+1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할 때 2+1 정도면 어떨까라고 네네.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는 대상의 문제입니다. 제가 처음 저희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사실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초등학교 이전부터죠. 그런데 우리나라 돌봄 체계의 대부분은 초등학교에서 종료되는 걸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번 뭐 대상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야 뭐 그 학생들은 다른 방법을 쓰지 않겠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아동 돌봄을 받는 학생들도 전체 인구 중에서 13에서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돌봄 체계 자체가 공적인 서비스로는 굉장히 좀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서비스 질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우려를 하시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사교육이라든지 사적 돌봄 체계를 사용하셨을 때에 비해서 좀 돌봄의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계시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만족도라든지 이용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학교 방과 후 돌봄 같은 경우에서도 이용자 수와 만족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보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의 문제인 것 같은데 하나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규모 시설기관 중심에 있던 기관들이 일반적으로 문을 닫게 되면서 오로지 그 부담을 부모님들이 안았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죠. 네네. 말씀해주신 점을 조금 정리해 보자면 현재 초등학교 정도가 되면은 이 많은 혜택들이 종료가 되는 경우가 많다. 맞습니다. 그리고 돌봄의 질 문제도 있고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까지 겹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특히 저는 최근에 만난 지인분께서 자녀를 키우고 계신데 중학생이 됐을 때부터 진정한 돌봄이 시작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쟁의 시작이라고. 네, 전쟁의 시작이라고까지 하는데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까지 이 돌봄이 어느 정도 종료된다는 정책이 조금 한계점으로 보이네요. 그 사적 돌봄 시장, 사적 돌봄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사실 중학교 이후부터는 저희가 주로 사적 교육 체계라고 좀 부르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중학교 이후부터 사용되는 사교육비 참여 시간 같은 경우에서도 중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7시간 정도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6.3시간 정도를 사적 교육 체계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쪽에 대해서 비용이고 그리고 뭐 초등학교 비용이 32만 원 정도, 중학교가 14만 원, 고등학교가 41만 원 정도 되는 비용들을 사실은 오롯이 다 사적 교육 체계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적 돌봄 체계를 이용을 많이 못하시는 부분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봅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교육과 관련해서도 뭐 교육도 포함되는 내용이겠지만 돌봄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부모님들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었을 때 저희가 고민할 수 있는 사항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라고 봅니다. 시간과 비용이요? 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제 뭐 7시까지 정도 원래 5시까지 이용되고 있던 서비스가 7시까지 그 보육이나 돌봄 서비스가 좀 이루어지는 공간이 있지만 여전히 7시까지 운영하는 기간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오롯이 부모님들이 일찍 퇴근한다든지 아마 맞벌이 하시는 부분들께서는 항상 전화를 서로 하실 겁니다. 누가 오늘 데리러 갈 건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공적 돌봄 체계라고 했었지만 바우처 제도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지만 이제 비용이 많이 이제 비용 부담이 좀 적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개인들의 비용 부담을 가지고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양적 질적 서비스의 변화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양적과 질적 모든 변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아동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좀 복잡한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OECD나 EU에 가입했던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나라 돌봄 시장 체계가 가지고 있는 시장적 규모로 봤을 때는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법적인 기준을 충분히 따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기준을 좀 따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질문하셨던 서비스의 질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거는 돌봄은 쌍방향적인 거죠. 쌍방향적이요. 그렇죠.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이 서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이걸 좀 떼놓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봄 노동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처우 수준이라든지
혜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높아지지 않으면 서비스 질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단순히 이 부모들이 원하는 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여건과 처우 개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지역 차원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돌봄 서비스가 궁금한데요. 우리 부산 지역도 어떤 식으로 좀 운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지난 그 교육감님부터 이제 계속 진행되었던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번에도 유지된다고 일단 발표는 됐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행복 교육 지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와 복지 그리고 지역 사회가 같이 이루어져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고 했던 사업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올해 4월 그 부산형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좀 밝혔었는데 크게 사업은 두 가지였습니다. 네네. 하나는 그 입원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그 입원 아동이 있었을 때 입원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라고 했었고요. 뭐 만 3개월부터 12세 아동까지 서비스 지원의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등하교 돌봄 서비스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네. 등하교에 있어서 일정 정도 시간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까지 만들어져서 이용의 폭은 조금씩 보완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눈에 드러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정말 돌봄 체계가 좀 아이 키우기 좋은 돌봄으로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아쉬움은 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등하교 돌봄 서비스와 같은 세심한 문제들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외국의 우수 돌봄 사례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이 이제 돌봄 서비스 체계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싶은데 사실 저희가 선진국 했던 나라들이 이제 네. 저희들보다 경제 수준은 다 아래에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같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뭐 인근에 있는 인근 아니지만 일본이나 미국 사례들만 봐도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지역 내 돌봄 체계에 있어서 본인 아이들이 학교에 방과 후 그리고 방과 전후에 있어서 그 교육청과 지방 정부가 함께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같이 일원화된 서비스 지원 체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 내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될 건지가 교육청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돌봄센터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그 돌봄센터에 대한 직접 서비스와 동시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을 위해서 돌봄 관련한 앱들까지도 뭐 지도 안내라든지 관련한 앱들까지도 조금씩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이 부분을 저희가 같이 다루게 되었으니까 제가 조금 더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면 그 아마 아이 키우시는 분들이 이번 코로나 때 굉장히 어려우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공적 돌봄이라는 체계는 마지막까지 버텨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는 공적 돌봄 체계가 코로나 터지자마자 다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그런데 뭐 물론 이제 그건 감염병에 대한 위험이 있으니까 저는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공적 돌봄 체계가 마지막까지 유지돼야 된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문을 닫지 않았었습니다. 네. 아이 돌봄 체계는 그대로 유지했었고, 왜냐하면 아이 돌봄 체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상당히 좀 폭을 키웠던 거고, 그건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유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상황, 뭐 코로나19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이 발생을 해도 돌봄은 끝까지 필요한 서비스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긴급하게 발생하는 돌봄 서비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한 이 돌봄 서비스 중에서도 긴급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는 어떤 게 있나요? 그 작년 아마 긴급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수가 상당히 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나 기존에 있던 교육 체계들이 문을 닫다 보니 대표적으로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지역 부분을 활용해서 아이 돌봄에 대한 긴급하게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했었습니다. 돌봄이 개별 가구가 이 책임을 오롯이 졌었을 때 사실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저희가 주로 사용했었거든요. 네. 코로나 때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런데 예상해보지만 돈이 있으면 써야 되는데 네. 돌봄 관련한 지원 시설들이 다 문을 닫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큰 비용을 지원받아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 그리고 거기에 협력된 기관들까지 포함해서 긴급 돌봄 지원 제도를 썼었는데, 이건 사실은 앞으로도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고 봤었을 때 상당히 중요한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네,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는 우려가 많은데 그럴수록 긴급 돌봄 서비스가 더욱더 개발되고 발전돼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사실은 지역아동센터가 많은 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저소득 아동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일반적으로는 8대2 정도가 됩니다. 네. 8명의 학생들을 한다면 2명 정도는 일반 아동 대상.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 최대 5대5. 그러니까 5대5 네, 요? 일반 아동도 이용할 수 있는 폭 혹은 그 5대5라고 하는 비율도 코로나 시절에 좀 뺐던 지역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아동센터나 우리 뭐 기본적인 교육 시설들 빼고는 어떤 시설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시설이고 혹은 공적인 시설인가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양적인 성장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긴급적으로 필요한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다면 우리의 관심에서 좀 벗어나 있는 복지 사각지대의 아동들도 네네.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위한 돌봄 정책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경우에서도 그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관심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2012년도부터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굉장히 확산되다가 최근에서야 이제 관심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원금이나 예산 부분이 상당히 적어진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필요합니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서도 전국에 4,000개가 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부산이 209개소가 있습니다. 209개소가 있고 그 209개소의 아동이 5,056명의 아동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원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지 못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폭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소득 가구 아동에 대한 돌봄은 추가적으로 고민되어야 합니다. 네. 저희가 교육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것을 사실 교육 격차를 줄이지 않은 게 언제나 목표가 되고 있는 교육과 돌봄이라고 하는 격차를 줄이자고 하는 게 목적이 되고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저소득 아동 가구만 사용할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을 위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우처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갭을 줄이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도들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시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더욱 발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아동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확대돼야 될 정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뿐만 아니라 아동 돌봄 문제에 대한 어떤 계속된 관심, 우리 사회와 정부의 관심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관심 그리고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으신지요? 네, 먼저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는 건 저희가 2020년부터 부산에서도 안전한 돌봄 부산 포럼이라고 하는 전문가들 중심 혹은 민간 전문가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도 일반 시민도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돌봄 기본권에 대한 조례, 네. 그러니까 법적인 이 첫 번째 이야기는 법적인 기반을 갖추고 그 법적인 기반에 갖추어져야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지원과 그렇기 때문에 그 법적인 기준과 어떤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부산의 돌봄 기본권 조례와 같은 제도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전반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돌봄 시장은 돌봄 어떤 체계는 부산시청과 교육청 네. 그리고 민간기관까지 이루어지는 3원 체계가 별도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봄 체계를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 그리고 관심이 있어야 정말 지금 이야기하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현재 3원 체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본처럼 이게 하나가 돼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서비스 지원 체계가 다양한 것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다양한 것과 서비스를 관리하는 것이 하나로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효용성이나 전체적인 관리의 문제에서는 일원화된 체계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네.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정책을 기다리고 또 앞으로 발전되는 걸 고대하고 있는 어떤 시민 여러분들께 짧게 한 말씀 하시죠. 네, 그 돌봄은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평생 죽을 때까지 2번 이상의 돌봄을 받게 됩니다. 네. 그건 분명한 거죠. 태어났을 때와 돌아가실 때.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아동 돌봄과 모든 돌봄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키워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신라대 상담심리복지학과 손지영 교수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동 돌봄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나아가야 할 문제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고 모든 아동들이 부족함 없이 돌봄을 받으면서 자랄 수 있게 되기를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